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 아, 화요일이에요? 아, 방송 시작했죠? 네. 10월 1일 화요일 이명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10월 1일 국군의 날. 아, 조지아나님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질문지 없이 가라고요? 아, 네. 원래 제가 질문지 없이 가는데요. 혹시나 해서요. 네, 제가 한번 받아보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자, 먼저 초대 손님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 왼쪽에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시고, 개인적으로는 제 학교의 스승이 아니고, 제 학교, 어질어질합니다. 제 동문 선배님이신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강펀치의 핵펀치. 핵펀치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예.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네. 뭐라고요? 유바오님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정신적 지주이시자 그리고 제 언론계 대선배이시고 제가 항상 존경하고 제가 이분을 보고 언론계에 오기 위해서 참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드리겠습니다. 네. 네. 76주년 국군의 날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진짜예요?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요. 제 얘기를 믿으세요? 자, 오늘이 뭐 즐거운 날은 아니에요. 왜요? 예? 왜요? 아니 이게 저는 기쁜데 네. 기쁘다고 얘기하면 편파 방송이 되니까요. 네. 아니 오기 전에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저기 대학 입학 30주년 학교 행사가 있었는데 있었던 에피소드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냥 뭐 잡담이니까요. 여기서 네. 드릴 말씀은 아니고. 자, 그러니까 두 분이 대학 동문인 거죠. 대학 동문. 네. 시청자들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뭐 고등학교인가 뭐또 대학 스승은 아니고요. 찾아보니까 학교는 같이 다녔습니다. 네, 같이 다녔어요. 네, 같이 다니셨다고요? 네, 그럼요. 같이 예. 다녔죠. 예. 오. 제가 97년에 졸업했으니까 예, 우리 제가 99년에 졸업했으니까. 그렇군요. 네, 네, 제가 IMF 때 제가 졸업을 했는데 네. 저도 IMF 때 졸업했어요. 고시낭인 될 뻔했습니다. 저도 고시 공부를 했죠. 저는 그냥 고시낭인이에요. 운 아니, 좋게 변호사님이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줄 알았는데. 아유 한참 또- 선배님이시죠. 그럼- 제가 90학번입니다. 졸업을 좀 늦게 하셨군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맨날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하긴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그렇게 되겠네요. 예. 저는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운 좋게 제가 그래도 법원행시 사실 2개는 합격했는데 그러셔요? 제가 사무관 2년 근무를 했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운 좋게 정말 우수운 성적으로 합격해가지고요. 이야 대단하신 오늘날에 이러고 있습니다. 이셨구나. 아이고. 근데 저는 계속 떨어졌어요. 본인은 고시보다 이게 더 어울려요. 저는. 네. 아니에요. 그건 왜 그렇게 판단하세요? 못 믿을 말을 많이 하시니까. 맞아요. 제가 어제 이재명 대표 재판을 보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 그 재판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대표적인 중범죄 이걸 보니까 제가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사법 정의를 수호해야 할 변호사가 사법 교란을 하고 뭐 이런 어저께 그 검찰 구형을 했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저도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검찰 구형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위증교사였죠. 위증교사. 자 예상을 어저께 나왔던 우리 그 강펀치의 마스코트 중에 한 사람인 자룡자룡 구자룡 변호사가 자룡자룡 구자룡 변호사가 징역 3년
구형을 맞췄어. 예상을 했습니다. 우와. 예상을 했는데 구자령 변호사가 징역 3년을 예상을 했는데 일단 구형은 맞췄어요. 네, 맞췄습니다. 그래서 어제 징역 3년이 검찰 구형을 했죠. 구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님의 말씀에 따르면 제가 사자성어를 몇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필 규정. 사필 규정. 예, 뭐 본인도 사필 규정 뭐 이렇게 법원의 판결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행위대로 구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어제 징역 3년 구형을 했고 지난주 지전에 2주 전이죠. 2주 전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법 다른 재판부에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2년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제가 거의 맞췄습니다. 네. 그때 아마 많은 패널들이 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벌금 300만 원이요? 아니, 그런 예측을 많이 했었어요. 누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오늘 어제 말고 2주 전에 2주 전에요. 했는데 저는 징역 한 1년 6개월 정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제가 페이스북에 썼었는데 2년 구형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게 구형 나오기 전에 제가 좀 글을 좀 썼어야 되는데 월요일 날 변호사들이 좀 많이 바쁩니다. 바쁘시죠? 일하다 보니까 구형이 나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 구형의 의미를 제가 페이스북에 어제 썼었는데요. 감경 사유는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고 그 반면에 가중할 수 있는 사유는 차고 넘친다라고 제가 그 글에 썼었는데 저는 대략 한 2년 정도 구형할 가능성이 높았고 실질적으로 1년 내지 1년 6개월 선고를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보다는 상당히 높은 3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3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거의 5년 6년을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야, 양형위원회까지 가셨어요? 예, 그래서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특히 그 공직선거법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그때도 그 양형 기준을 제가 만들고 했었었는데 요즘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갑니다. 근데 요즘 아직까지 참 황당한 것은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대법원 양형 기준을 잘 모르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양형 기준을 이렇게 살펴보면 누구나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냥 네이버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치면은 시행 중인 양형 기준 들어가가지고 뭐 살인이건 아니면은 뭐 음주건 아니면은 지금 이번에 같이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건 아니면 위증교사건 딱 보면 다 테이블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보고 언론에 나와 있는 걸 이렇게 넣어서 가중할 수 있는 사유,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얼마 할지를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형사 사건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어떤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 양형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하면은 대략적인 결과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얘기를 했는데 맞네? 이렇게 매일 하다 보면은 최 변호사 그래도 사기꾼은 아니네.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2주 전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구형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맞췄고 이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한 2년 전후를 예측을 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감경할 수 있는 사유는 하나도 없는 반면에 가중할 수 있는 사유는 수두룩 빽빽했습니다. 가중사유가. 가중사유. 그러다 보니까 기본형, 가중형을 했을 때 가중할 수 있는 게 8개월부터 3년까지 선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대법원 양형 기준은 그냥 이거는 한 2년 정도 선고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뇌피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해서 사법부가 만들어진 때로부터 이 양형 기준이 있을 때까지 있는 전국에 있는 동종 유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양형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다 그 양형 요소를 뽑고 선고했던 형량을 다 뽑아가지고 경험에 바탕을 해서 이 정도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만들어 놓는 테이블이 대법원 양형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같은 경우에 위증교사. 근데 찾아봤는데 위증교사 양형 기준은 없는데요. 위증교사는 교사범은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돼 있으니까 정범으로, 위증범의 형과 위증교사범의 형은 똑같아요. 다만
실무적으로는 시킨 놈이 더 나쁘다라고 해서 위증했는 사람보다 위증 교사 시킨 사람을 좀 더 가중해서 처벌하는 게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달이었습니까? 민주당 출신의 전 안산시장이 박주원. 예, 거기가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위증했는 사람은 징역 6개월, 위증 교사 했던 그 박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징역 10월인가 1년인가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교사범이 더 세게 처벌받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 꼬드겨가지고 법원을 쏘개가지고 그런 판결을 얻었으니까. 그렇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자백하느냐 부인하느냐 딱 잡았댔잖아요. 그리고 계획적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텔레그램으로 해가지고 이게 정답을 보내줘가지고 마치 답지 보고 이게 그 답안 그 만점 맞는 답안 받아가지고 무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의 어떤 그 사건에서도 사실상 이 위증범의 위증으로 인해 가지고 결정적으로 본인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점을 비춰봤을 때는 아마 검찰로서는 대법원 양형 기준의 최상한 3년을 구형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변인님 네. 어제 저기 검찰이 구형한 내용들이 쭉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징역 3년을 구형할 수밖에 없는 검찰이 구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쭉 설명을 했잖아요. 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딱 띄었던 내용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왜 웃으세요? 저는 이게 성경에 보면 이제 10계명이 있어요. 이제 아주 인류의 이제 기본 그 뭐랄까 그 법이잖아요. 기본법. 근데 10개 중에 1번부터 4번까지는 신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인간 사회에서 적용되는 거 6개인데요. 그 중에 그 9번째 제9계명이 뭐냐 하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요. 위증하지 말라.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그러니까 인류가 이제 처음 있었을 때부터 가장 중요한 그 계명인 거예요. 예, 법인 거죠. 그런데 이제 위증을 시킨 건 이제 더 나쁘다고 이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님은 본인이 이제 30대이던 시절부터 거짓말을 하신 거죠. 아마 그 전부터 아마도 하셨겠죠. 근데 이때 이제 그 성남시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검사다라고 이제 사칭 KBS PD하고 그 거짓말해서 유죄 판결까지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거짓말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분인데 그때라도 이제 그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사셨다면 본인의 인생도 달라지셨을 거고 우리나라 아마 지금 정치계와 역사도 저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 이제 계속 이제 거짓말의 인생을 그때부터 살아오신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거짓말했었던 것을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나가셔가지고 내가 누명을 쓴 거다. 나는 그 일 한 적이 없는데 그 최 PD라는 KBS PD가 한 거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까지 받은 걸 또 거짓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재판에 넘겨지니까 그 재판에서 또 자기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또 거짓말을 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진성 씨한테. 근데 이 김진성 씨라는 분은 나는 사실 그 일을 기억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일인데 자기한테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위협을 느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거짓말로 망가뜨린 거예요. 이분은 유동규 씨 교통사고 나고 하는 거 보고 너무나 두려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분도 위증해서 결국 유죄 선고까지 또 받았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자기의 거짓말로 또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다가 또 재판받게 되니까 또 지금 또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는 이런 그 패턴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또 어떤 건 먹힙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친형을 정신병원 입원시킨 적이 없다 이런 말 했었던 것은 또 이제 결국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짓말로 계속되는 이런 분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 처음에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탈무드에 많이 나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이 내재화된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못 가르치죠. 못 가르치죠. 못 가르치죠. 그래서 저는 사법적인 그 정의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면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분한테는
내 돈 몇백만 원도 맡길 수가 없는 건데 우리나라 예산이 몇백조 원이 5년 하면은 몇 천조 원이 되는데 그런 일을 맡길 수가 있는가 이분한테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이분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검찰이 구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하나 말씀을 조금씩 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제가 눈에 확 들어왔던 내용 중에는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사법고시와 여러 가지 고시를 떨어진 게 잘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중에 이 부분인데요. 자, 누구보다 사법 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 출신 선출직 공무원 고위 공무자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안에 대해서 거짓말을 반복하고 은폐하기 위해 가짜 증언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자, 바로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획적이고 측근을 동원해서 범행을 주도했고 객관적 자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특히 반성이 전무했다. 반성이 전무했다. 반성할 수가 없죠. 일상이 거짓말로 점철돼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수험생에게 미리 답안지를 주는 것과 같이 100% 완벽하게 위증 교사를 했다. 재판받는 과정에도 사법 질서를 계속 교란했다. 감경 요소는 전혀 없고 가중 영역만 해당한다. 우리 최진영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자, 아주 이 국면에서 이렇게 검찰은 요 내용을 핵심적으로 해서 구형을 했는데, 자, 이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 법원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고 나오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저는 검찰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런 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뭐 이렇게 큰 이 정치적 위기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는 뭐 사람이니까 인지상정입니다. 뭐 비난할 수도 있고 뭐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근데 왜 기자들한테 난리를 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준비가 다 돼 있겠죠. 우리 뭐 제작진들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좀 들려주세요.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 이럴 때 아닙니다를 떼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되겠죠. 그 녹취록에서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 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법정에서 통화녹취 재생됐는데 아직도 검찰의 짜깁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기자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묻지 말고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은 최소한 하세요. 카메라 있어야 되니까. 자, 보이죠? 이쪽으로. 이 사건은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구형이야 5년, 7년도 할 수 있겠지요. 그거야 검사 마음 아니겠습니까? 국정에서의 재판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우쳐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백현동 사건에서도 다른 관계인과 접촉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뭐 특별한 내용이 뭐 특별한 없는데요.
들어보시면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이럴 때 아닙니다를 빼면 나는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왜 얘를 일본 사람이라고 들었는지 저는 일단 첫 번째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30분 동안 12번을 사실을 재구정하다는 게 아니라 없는 사실이 아니고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사람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저는 이 얘기가 기억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짜깁기를 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증거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증거 조작인지 전 이해가 안 되고요. 세 번째, 또 기자들이 또 이걸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건 짜깁기라든가 증거 조작을 한 게 없어 보이는데 계속 그걸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러냐고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기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한번 묻지 말고 기자들 그거 최소한 노력 아닙니까? 아니 증거 조작한 게 없으니까 뭐 가지고 증거 조작을 했냐고 물어보는데 왜 그 기자들한테 그걸 다시 알아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고 검찰 구형 끝나고 나와서 또 다시 물어보니까 또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를 숨기고 왜곡했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뭐가 증거가 조작된 겁니까? 처음에 증거 조작을 했다라는 것은 뭐였냐 하면은 이재명이 위증을 시켰던 그 김진성 씨한테 통화를 했던 그 녹취록을 일부만 증거로 제출했다라고 하면서 봐라 그거 짜깁기 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검찰에 고래 하면서 지지난 재판기일에 네. 법원에서 녹취 파일을 틀었습니다. 30분. 그것을 검증이라고 합니다. 네. 재판장이 직접 듣도록 검증. 처음에 검증이라고 합니다. 검증 검증. 절차를 거쳤는데 재판장님이 검사님 이거 몇 분 정도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되죠 했더니만 풀 영상입니다. 풀 동영상입니다. 30분은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재명이 전화를 해서 그 재판하기 전날 전화를 해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들었죠. 이 위증과 관련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뭐죠? 첫 번째는 실제로 내가 위증했다라고 하는 그 김진성의 자백. 두 번째 핵심적인 증거는 이재명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했던 30분의 통화 아니겠습니까? 네. 통화 말 그대로 통하면서 통으로 내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증거 중에 증거죠.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었고 그거에서 뭐 요즘 딥페이크가 이재명 목소리를 흉내냈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법정에서 튼 그 검증 조서의 내용은 100%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그거 내 목소리 아니야라고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증거를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은 짜깁기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지금 짜깁기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검찰이 다 틀어버렸잖아요. 짜깁기 했다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검찰에 나왔던 다른 증거를 검찰이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지가 전화했던 그 내용 아닙니까? 짜깁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국민들의 시각이고 그게 직접 법정에서 들었던 기자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국민들을 대신해서 아유 이 대표님 뭐가 짜깁기 했죠? 라고 했더니만 네가 들어보라 이렇게 하는데 다 들어봤는데 짜깁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짜깁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는 겁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진퇴 양난인 것이죠. 결국 예전부터 이게 자기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라고 했지만 기소까지도 했지만 결국 이 사람의 위증으로 인해 가지고 무죄를 받았죠. 어제 그 국민의힘 대변인단에서도 거짓말에 돌려막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카드 돌려막기의 최후가 뭐죠? 신용불량 아닙니까? 신용불량. 카드깡. 예.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신용불량인데 신용불량의 끝은 뭐죠? 파산 선고입니다. 네. 잘 생각해 보면은 경제적 파산 선고는 경제적 사망 선고죠. 근데 결국 이재명이 거짓말 돌려막기 하다가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11월 15일, 11월 25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거의 확신할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 짜깁기라고 하는데 짜깁기에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만 변호인은 무죄의 변론은 로또하고 비슷합니다. 무죄가 나오면은 네. 대박이지. 그렇지만
죄를 딱 잡아댔는데 유죄가 되면은 쪽박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당 대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하고 법정 구속 안 할 수는 있겠지만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치적인 사안을 딱 빼버린다고 하면은 이 사안은 최소한 실형 1년, 적게 잡아도 실형 8개월, 10개월 정도의 실형이 불가피한 사건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실형 1년. 예, 실형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예측하는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실형 1년 전후는 저는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제 이 이재명 대표의 이 법원에 출석할 때의 반응과 나왔을 때의 반응을 보시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저는 이제 이게 현실화되는구나. 사법 리스크라는 게 우리가 이제 관념 속에 있었던 것이 10월 되면 심각해져 이런 것이 근데 이제 다 예측이잖아요. 근데 이게 막상 다가오면 우리가 시험 볼 때도 전날 그 느낀 압박감, 전날 뭐 긴장되겠지 하는데 막상 전날이 되고 시험이 가까워 올수록 이게 현실화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현실화될 때 그 느낌들 싸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제 보면서 이게 막상 1심 선고되고 뭐 구형되고 선고되고 하면은 분위기 달라질 거라는 게 진짜 달라지는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구형이 3년이나 됐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선고도 실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그 표정 속에서 이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우려했었던 것이 현실이 되는 그 순간. 근데 이게 본인한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100배 1000배 압박감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쨌건 제3자잖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이제 본인은 본인의 운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월 11월 다가오면서 이게 점점 더 현실화되고 그런 분위기 기류가 민주당 전체로 파급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제 그 느낌을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이게 진짜 현실이 되는구나.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치르지? 라는 건 이제 다 똑같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는 진짜 이 디지털 시대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텍스트만 남아 있었으면요, 그냥 있는 대로 해줘, 사실대로 해줘 라는 그 텍스트만 나오면 진짜 저 같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말했네라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녹음 전체 파일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 들으면 누구나 다 이제 똑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기자들한테 들어보라고 하는데 기자들 다 들어봤을 거예요. 다 들어봤죠. 네, 들어봤죠. 네. 들어보고 이제 다 국민들께서 이제 판단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굉장히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 말 중에 아주 심각하게 느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검사들, 정치 검사들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하라. 라는 거거든요. 마음을 내려놨나요? 아니죠. 이건 정치 보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내가 정권 잡으면 너네들 어떻게 되나 봐라. 지금 이 수사하고 한 검사들 지금도 정권 안 잡았어도 탄핵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계속 협박하지 않습니까? 뭐 법 왜곡죄 만들어가 처벌한다고 하고. 근데 정권까지 잡으면 너네는 끝이다. 그건 이 검사들한테들만 하는 것이 아니죠.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지금 이제 수사하고 앞으로 구형할 검사들한테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분과 관련해 가지고 배경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위증을 교사를 해서 실제로 위증을 했다라고 위증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이 지난번에 무죄도 받았잖아요. 무죄 받은 가장 핵심적인 증언이 바로 그 김진성 씨의 나 그거 그때 뭐 그 김병양 돌아가신 시장하고 KBS 측이 이렇게 숙탁봉론해가지고 이재명이를 한테 덮어 씌우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해가지고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증언을 했죠. 2019년요. 그렇죠. 그래서 무죄를 받아서 그래서 이번에도 검찰이 지난번 무죄 판결에 실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굉장히 처벌을 더 세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위증을 했는 사람이 나 위증 처벌해 주세요라고 왜 했을까? 그렇죠. 본인도 처벌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렇게 지금 그때는 위증하고 지금은 그때는 그렇게 선수하고 했다가 지금은 와서 왜 위증했느냐? 위증했다고 자백하느냐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김진성이가 법정에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재명이가 한 번을 그 전화를 했는 게 아니고 여러 번을 2번을 했어요. 2번 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가 왔을 때에 저 기억 안 나요. 그런 적 없어요. 이미 그때는 저는 선거한다고 해서 김병량 비서로 있었던 게 아니고 캠프로 나와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게 재판이 있기 전날 증인으로 나기 바로 전날 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 자기는 그 다음 날 증인으로 안 나가려고 했대요. 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압박을 하니까 안 나갈 수가 없었다. 왜? 여기서가 중요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재명이가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이른바 옹벽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백현동 아파트 종상향 비리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건의 인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른바 허가방 김인섭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인섭이는 이재명의 성남시장 선거할 때부터 굉장히 자기 돈 돼가지고 도와줬고 막후에 있으면서 이재명이 김인섭을 형님이라고 부른 사람이었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김인섭이 그러니까 정바울이란 이 백현동 사건을 종상향을 하려고 아무리 뭐 자기한테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게 시도를 해도 안 되다가 김인섭한테 가면 다 나온다. 라고 해서 김인섭이한테 가서 컨설팅을 받았죠.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김인섭한테 사건을 맡겨뒀더니만 자기한테 이게 종상향이 되면서 이게 개발할 허가가 떨어졌잖아요. 네. 그 대가가 뭐였죠? 김인섭이가 정바울로부터 7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75억. 7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도록 돼 있었고 실제로 이재명이가 지금 재판을 받고 할 그 무렵에 김인섭이가 정바울로부터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이제 그 돈을 75억이라는 돈을 받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이가 이렇게 위증을 교사하는데 내가 그거 안 들어줬다가는 김인섭이 밑에서 지금 김진성이가 있었거든요. 돈을 못 받으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재명이한테 요청을 안 받아주면은 김인섭이도 돈 못 받고 나도 그동안 일했던 거 하나도 돈 못 받지 않느냐 그런 걱정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가기 싫었지만 나가가지고 위증을 했다고 하면서 본인의 위증 동기를 아주 상세하게 법정에서 다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위증을 했던 김인섭이 거짓말을 했을 리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나는 정말 나가서 위증을 하기 싫었지만 이재명이의 부탁이 있었고 이재명이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김인섭을 비롯해서 같이 일한 그 대가를 받지도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에 어쩔 수 없이 나갔다라는 동의를 너무나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죠? 네. 검찰이 그와 같은 그 위증에 대한 동기까지 자백을 다 받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증거를 짜깁기하고 증거를 조작할 검찰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느 바보 같은 검사가 증거를 위조해서 냅니까? 그 부분으로서 이미 끝났다고 봐야죠. 네. 제가 간단하게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2015년도에 전 성남시장이었던 김병량 시장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김병량 시장이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김진성 씨라고 김병량 시장의 당시 비서였던 사람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진성 씨는 김인섭 씨, 아까 말씀하셨던 백현동 사업의 브로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의 형이라고 그렇죠. 불리우면서 모든 인허가의 브로커, 백현동 사업의 브로커 중에 브로커 이 사람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김진성 씨는 김인섭 씨와 같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인섭 씨는 이재명 씨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백현동 사업에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는 상황의 배경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2018년 12월 22일 날 이재명 지사가 처음으로 김진성 씨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전화를 하게 되냐면 그 전에 이재명 지사가 정진성 실장을 통해 가지고 김진성에게 증인을 서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진성 씨가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이재명이 직접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김진성은 계속 거부를 하죠.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선거 준비하느라고 김병량 시장 캠프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때 기억이 안 납니다.
얘기를 하니까 뭐 그냥 기억이 안 나. 그냥 대충 얘기도 해주면 되지라고 하니까 계속 거부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재명 지사가 또 이틀 뒤인 24일 날 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텔레그램을 쓰고 좀 쓰시나 내가 그걸로 변론 질서를 보내드릴게. 그러면서 이렇게 있던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도 이 사람이 약간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고 난 다음에 쭉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김진성 씨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계속 고민을 하는데 1월 17일 날 그때 한 번 재판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안 나갑니다. 맨 처음에 재판을 안 나가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재명 지사 측에서 다시 한번 진술서를 쓰고 해가지고 다시 회유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돈 때문에 백현동 관련된 돈 때문에 2월 달에 재판에 출석을 해서 이재명 지사가 원하는 쪽으로 진술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재명 지사가 무죄를 받게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관련됐던 사람이 세상을 떠난 당시 전모 이재명 지사의 비서실장이고 또 그렇죠. 그 사람이 됐는데 이 관련해서 전영수 당시 비서실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내려놓으시라. 이재명 도지사에게 이제 정치를 그만 내려놓으시고 이제 관두시라. 라면서 정치 관두시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상황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직도 유지를 하고 이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대선에 출마를 하고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선거를 해서 0.7% 정도로 아깝게 지면서 지금 대표를 연임하고 유력 대선 주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잘하는데 왜 고시를 합격을 못했을까? 예? 그때요? 역시 일타 강사 맞습니다. 야, 근데 지금 이렇게 설명하신 거를 제가 들으면서 듣는 느낌은 이런 일이 100이라 이렇게 다 드러났는데 그분은 다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가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마땅히 사회죠. 그래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분은 여전히 지금 제1야당 대표로 차기의 가장 대선에 유력한 주자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정말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시는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 국면에서 저희가 들어볼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꾸 들어봐도 드라마입니다. 자꾸 들어봐도 드라마인데 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들은 상황에서 최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내용과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린 내용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게 또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따끈따끈한 목소리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릴게요.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서관이 어쨌든 수행 비서관의 핵심이었으니까 예. 그냥 있는 대로 진짜 세월도 지나버렸고 그래서 KBS 측하고 그 당시에 KBS 측하고도 얘기하고 PD 측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예.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내가 그때 기억하거든요. 근데 물론 증명은 안 됐지만 예. 네, 너는 봐줄게.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예.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그때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그냥 있는 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글쎄,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예.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예. 정도. 네. 그래도 이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생각을 한번 더 살려봐 주시고. 예. 어떤 취지로 저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네네.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도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더 살려보시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이제 잡았으면 좋겠다. 들으시죠. 예. 제가 얘기해놓은 내용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 예. 저거에 맞춰서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주시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 네. 혹시 기회 되면 그때도 그런 그런 뉘앙스 그런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구속되다
우리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자, 들어보셨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는 어제 검찰에 아니 그 법원에 출석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검찰도 들었고 법원도 들었고 시청자 여러분도 들었고 모든 정치인이 들었고 국민이 다 들었는데 이 내용을 다 들었는데 어제 계속 이재명 대표는 초지일관 어제도 그렇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30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12번이나 내가 똑같은 얘기를 했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라. 내가 있는 그대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뭐 위증 교사를 시켰냐 위증을 하라고 교사를 했느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이 정말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라는 겁니까? 전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거 들으면 진짜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는 겁니까? 그럼 검찰이나 저희가 이게 듣기에 들은 사람들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성 씨가 정말 그 큰 일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녹음이 안 돼 있었다면 음.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아마 전화하면서도 자기도 이제 못 믿으니까 김진성 씨를 못 믿으니까 그 이제 그런 안전장치를 저는 그 심어 놓은 거라고 생각해요.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사실대로 말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만 떼놓고 보면은 나중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라는 걸 아마 그때도 염두에 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녹음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얼핏은 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었고 자기는 안전장치를 심어놨지만 그게 다행히도 녹음이 됐으니까 전반적인 뉘앙스 30분을 다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상 강요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만약에 없었다면은 그냥 그 부분만 놓고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염두에 뒀던 의도했었던 그 안전장치가 실제로 재판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야 김진성 씨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정말 큰 일을 했구나. 그때 이제 위증한 것은 잘못이고 그 뒤에 이제 무슨 그 경기도에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어느 업체에서 이제 몇 천만 원 받은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이제 거짓말을 했다라고 결국 이제 본인이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녹음을 해서 이렇게 그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만들어 준 것은 정말 역사에 큰 일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네. 작년 9월이었습니까? 이재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검찰에서 우리 유명 우리 아이스크림 업체 베스킨 라빈스 31은 네. 민주당 국회의원 31명이 예. 반기를 들어가지고 이게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던 그게 아마 기억이 날 텐데 그 당시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했던 유창훈 부장이 다른 것들에 대한 소명은 뭐 얘기가 좀 뭐 논란이 있다라고 했지만 바로 그때 소명이 됐다라고 한 것이 바로 요거 네. 김진성에 대한 위증 교사 네. 영장 실질 심사 전담 판사가 이미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네. 그럼 본인들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찬사를 했던 유창훈 부장판사가 소명이 됐다라고 했던 것이 이 부분인데 그럼 그때도 다 위증 쪽에 그 어떻게 보면은 다 증거 조작했던 그런 걸 냈는데도 본인들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유창훈 부장판사가 소명이 됐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됐나라는 것을 제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 더불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대장동, 백현동 어떻게 보면 성남 FC 지금 뭐 쌍방울 대북 성금 이 모든 재판을 통틀어서 이재명의 녹취록이 나온 게 요게 유일합니다. 그렇죠. 요게 유일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재명은 옛날에 이 본인의 어떤 그 강의에서 형사 사건에 대응하는 법 해서 무슨 사건이 있으면 휴대폰 없애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휴대폰을 던져라. 던져라 없애라.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휴대폰에서 다 털리니까 어떻게든 휴대폰을 없애라고 하는데 이재명이 평소에 쓰는 폰이 아이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유동시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장비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동규 씨의 어떤 증언에 따르면은 이재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녹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폰으로서는 딱 보면은 상대방이 아이폰을 쓰는지 다른 폰을 쓰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이폰이 아닌 폰이면은 전화 자체를 안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예.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왜 김진성이한테 전화를 했을까? 그만큼 다급했다는 것이죠. 다급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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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김진성이가 증인으로 안 나오면은
본인이 무죄가 될 방법이 사실은 없었죠. 그러니까 녹음이 될 위험을 감수하고 전화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유동규의 증언에 따르면은 아까 대화를 들었겠지만 다른 때와 달리 이재명이 아래 사람인 김진성이한테 굉장히 공손하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굉장히 공손하게 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녹음할 수도 있고 뭘 하니까. 다를 때 같으면은 유동규 진술에 따르면 야 그거 야 위증해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녹음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곤조곤하게 부탁하는 어조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유동규 씨가 증언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딱 보니까 아이폰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진상이 통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 수단은 내가 직접 전화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직접 다른 때면은 통화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해서라도 해서 실제로 본인의 뜻을 관철시켰잖아요. 관철시켰죠. 그런 맥락을 보면은 이거는 정말 어떻게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죄를 받고자 했던 그런 시도라고 평가를 하는 것은 검찰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뭐 7년씩 5년 7년 구형할 수도 있겠죠. 그거야 검사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검사가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구형했습니까? 아니에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든 그 규정에 따라서 거기 정한 실질적인 형에 따라서 8월 내지 3년형 구형 선고할 수가 있으니까 실질 구형에 따라 그 맥시멈인 법원이 정해놓은 3년형을 구형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전현희 변호사 출신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모 방송에 아침에 나왔어요.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조인으로 봐서 이재명 재판을 받는데 유죄는 매우 힘들다. 검찰의 3년 구형은 도가 넘은 정적 죽이기고 조작 수사다. 이재명 대표가 나에게 웃으면서 무죄 확신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우리 당에서는 유죄의 경우도 대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선 주자 블랙피는 아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전히 검찰은 30분 가량의 이 녹음 파일을 짜깁기를 해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라고 오늘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의 징역 3년 구형이 나고 난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었을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내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라고 말한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3년인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그 본인들이 참 지독한 사냥 본능, 야수 본능을 가지고 있었는지 편파 수사, 과잉 수사도 아니고 정치 사냥 수사했다라는 그런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사건에 자신이 없으니까 법원을 압박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양형기준법상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유죄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거는 네, 들어보셨는데 아주 그냥 일관됩니다. 민주당에서는 계속 그 괴벨스, 나치의 괴벨스, 계엄령 한 거랑 비슷해요. 보면. 예? 정치인 승리죠. 본인들이 얘기하면서도 얼마나 그 자괴감을 느낄까. 저 중에 이제 법률가도 있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도 있고. 근데 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들까? 저 세 분 다 변호사 출신입니다. 네, 본인들 자녀들도 있을 테고 저게 다 그 녹음 파일처럼 다 디지털 기록에 남아서 역사에서 두고두고 나중에 이제 볼 텐데 저런 말씀하시면서 과연 어떻게 그 역사를 마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죄를 자신한다고 아까 누가요? 전현희 의원 네. 말씀하시는데 저기 무죄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예. 뭐 하시는데 무죄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판사를 이제 협박하는 판사가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판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개딸들이 지금 벌써 이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사법부의 정의가 있고 법관들이 다 양심에 따라 판단하신 분들인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건 구조 자체가 너무나 단순하고 위증한 사람이 위증범이 본인이 자백을 했고 그다음에 증거가 다 남아 있고 관련자들도 별로 없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2심은 빨리 선고가 될 거라는 이제 저기 전망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에 선거법 사건 법에 정해진 대로 공직선거법에 반드시 6개월, 3개월, 3개월에 판결하라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꼭 지켜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던데 일반 사건도요 6개월 소송촉진법에 6개월, 4개월, 3개월에 판결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거 꼭 지켜야 되는 거고 간단한 사건이니까 2심은 반드시 4개월 안에 송부된 다음에 4개월 안에 판결해서 더 이상 이 사건 이런 사건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년 세대들 그리고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운명에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 미치지 않도록 빨리 바른 판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현희 의원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세히 오늘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 재판에서 30분의 내용을 변호인이 요구해가지고 30분 내용을 이재명 변호인이 요청을 해서 30분 전체 파일을 틀었다. 그 전까지는 검찰에서 7분, 8분으로 압축을 해서 축약을 해서 틀었는데 그것이 편집, 짜깁기, 검찰의 증거 조작이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 다음에 30분짜리 녹취 파일을 다 틀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가 검찰의 증거 조작 짜깁기의 증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변호인들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이 대충 뭐 증거 조작을 했다는 이런 부분, 모해 증거 위조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네요. 이게 지금 예, 저는 뭐 현직 법조인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자칫 하다가는 그러니까 원래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최고위원 뽑힐 때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개딸이라고 할 수 있는 강성 지지층의 어떤 그 지지를 받으면서 막판에 어떻게 보면은 최고위원으로 된 그런 어떤 성공의 경험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폭주한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사실 검찰이 뭐 독재한다, 뭐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고 몽둥이다 이러면은 검찰이나 경찰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이른바 집합명칭이라고 하거든요.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잘 쓰는 게 검사 A라고 하지 않고 검찰은 독재다, 검찰이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무죄가 되니까. 그렇지만 설령 검찰, 경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전후 맥락상 특정된 검찰, 특정된 검사다라고 특정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번에 검찰이 독재, 검찰이 짜깁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다 했겠습니까? 결국 이재명의 수사와 관련된 공판과 관련된 검사들이 증거를 짜깁기하고 그것도 이재명을 모해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위조했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검찰이 짜깁기 했다고 하지만 그 검찰은 특정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에 해당하는 공판검사, 수사검사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30분 동안 녹취를 하면은 그 사이에 한 뭐 5분, 10분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도 있고 무의미한 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중에 위증 교사하는 부분은 특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떼서 공소장에 넣지 그러면은 공소장에 별지로 그 내용들을 다 붙여가지고 30분을 해서 넣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은 전현희 변호사님 하실 때에 녹취록 만들 때 무의미한 거 뭐 소음에 의해서 삭제 그런 거 안 합니까?
그런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검찰을 짜집게 했고 검찰을 악마화했다라고 하려고 하는 시도를 그 법조인들, 그 일반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7분씩 했던 그 편집된 내용을 지난번 유창훈 영장실질심사 전담 판사에게 넣었을 때에 영장 그거 소명이 됐는데? 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그럼 그 유창훈 부장도 짜깁기 했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맥락상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그렇게 막 하다가는 잘못하면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됩니다. 본인이 이것을 국회에서의 직무와 관련돼서 했는 것이 아니고 SBS란 특정한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은 잘못하면 명예훼손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이제는 더 이상 뭐 국회의원이 아니죠. 우리 흑석대사 김의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국회에서 막 그냥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막 쐈다고 그러다가 그것은 직무상의 문제라고 해서 명예훼손이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돼가지고 처벌됐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정말 한때 방송도 같이 했던 전현희 최고위원님 자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네. 11월에 이제 1심 선고 나오잖아요. 11월 15일에는 선거법, 네, 25일에는 위증교사. 네, 25일에 선고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건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2심 기간은 매우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이제 크단 말입니다. 그러면 7개월 만약에 걸린다 쳐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2심 선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2심 선고가. 그러면 그 시점은 대선까지는 무려 2년이 남은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선거까지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네. 그때부터는 대법원이 언제 선고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2심까지 이 실형 선고가 나온다면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렵구나. 이재명으로 대선 치르기가 어렵구나라는 엄청난 이제 소용돌이가 몰아닥치게 될 것이고 그 시간이 어찌 보면은 약 반년, 뭐 7개월, 8개월 안에 그 시간이 그 시점이 이제 도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 사설이 재미있는 사설이 실렸어요. 제목이 대법원 신속한 선거재판 권고. 대법원 먼저 법을 지켜라. 이게 누구를 상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요? 우리 꾸기 조국 대법원 상대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네. 저는 이거 보면서 딱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조국 지금 그 조국당 저는 혁신당이라고 안 합니다. 그냥 조국당이라고 하는데요. 조국당 당 대표 조국이 지금 대법원에 지금 상고가 된 게 벌써 지금 한 8개월이 넘어가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올해 1월 달이었죠? 예. 지금 아마 제일 막판에 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올해 1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7개월 돼 있대네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니지만 2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조국당, 여기도 조국당이라고 돼 있네. 예. 조국당 조국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은 대법원에 각각 7개월, 1년이 지났는데도 판결이 나오고 있지 않다. 대법원부터 신속 재판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맞습니다. 맞고요.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이런 게 바로 조선일보의 힘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조국, 윤미향 대법원에서 10월이 가기 전에 정말 이재명 대표 판결 선고 가기 전에 선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진짜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며칠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위증조사 사건을 특정해서 한 거는 아니고 이게 법에 정해진 게 있잖아요. 특히 선거법 위반 재판은요. 633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김명수 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 워낙 재판이 늘어지고 하다 보니까 판사들끼리 서로 판결문 안 쓰겠다고. 맞아요. 예. 오죽했으면 법원장한테 밀어버린대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장한테 미루고 법원장은 또 배석 판사한테 난 쟤랑 일을 못 하겠어요 하면서 서로 배척하고 이러면서 재판은 늘어지고 그 소송 비용을 대야 되는 민원인들은 계속 고통받고 사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 나와 있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네. 빨리 신속한 그 재판을 옛날에 받아줘야죠. 그 일제 강점기 때부터 그런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육조지. 네. 네. 그 경찰은 때려 조지고 때려조지고. 그때만 해도 이제 때리는 네. 야만적이 있을 때니까. 그다음에 검찰은 불러 조지고 자꾸 불러. 그거만큼 고통 주는 게 없다는 거죠. 판사는 미뤄 조지고. 밀어조지고. 아. 계속 미루면 그게 최고의 고통이고 사실 이제 그게 국가의 이제 엄청난 해악인데 그런 식의 것이 이제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일단 보면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일단은 11월 15일 날 이게 되게 되면 1심이 선고가 나오면 앞으로 6개월 그렇죠. 그다음에 또 3개월 그 원칙이 지켜질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얼추 대충 미루어 짐작컨대 어느 정도라도 좀 지켜지면 대선 전에라도 좀 끝내준다면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말을 거의 그 스스로 어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실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의 결심 공판이 2주 전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재명이 최후 진술을 했던 게 제가 귀에 생생한데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건 뭐 거기에 보면 뭐 자기를 김구 선생에 비유하거나 조봉암에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갑자기 뭐 일본인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분이 참 마음이 지금 굉장히 힘들구나 하는 걸 미루어 짐작했는데 그때 거의 그 최후 변론의 최후 부분에 가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서 없는 죄를 만들고 고생시키고 그 다음이 있습니다. 사실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요?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기자들이 그 썼는 내용을 제가 그 언론에서 보고 이 부분을 그대로 제가 인용을 했는데 사실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저도 어제 그 법정에 나오는 이재명의 얼굴에서 엄청난 불안감을 저는 읽었습니다. 실제 뭐 지지자들한테 손도 흔들고 뭐 했습니다만 차에 타고 난 다음에 있었던 그런 우리가 씹은 듯한 그런 모습 그걸 보고 외부적으로는 지금 당당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런 어떤 사실상의 어떤 팩트에 대한 반박은 못하고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굳이 검찰을 악마화하고 검찰이 모든 죄를 그 증거에 대해서 지금 다 깠음에도 불구하고 조작했다라고 하는데 아까 전현희 변호사가 얘기했죠. 마치 그 내용을 이재명의 변호인들이 신청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법리적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은 검찰이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증거를 동의하지 않고 부동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부동의하면은 그 증거에 증거 능력을 부인하려고 하면은 검찰이 증거를 신청을 합니다.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검찰이 재판부에 이 녹음 파일 원본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는 거죠. 검증이 뭐냐면은 법정에서 트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변호인들은 그 녹취록과 녹취 파일에 대한 증거를 부동의했을 뿐인 것이고 증거를 신청해서 튼 것은 이재명의 변호인이 아니고 이 입증 책임 구도상 검찰인 거예요. 그 원본에 대한 증거를 틀어가지고 하도록 신청했는 것은 이재명의 변호인이 아니고 검찰이란 것은 재판의 구도를 아는 변호인이라고 하면은 그를 왜곡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이재명의 변호인들이 떳떳해서 검찰이 지금 뭐 조작한 그 증거를 법정에서 틀어라는 얘기는 성립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증거를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원본을 신청을 하고 틀었다는 점에서도 전현희 의원의 어떤 그런 그 언론 방송에 대한 내용은 저의 실무적 경험과 법률 규정에 미로 봤을 때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위증으로 지금 위증으로 된 김모 씨요. 이분도 어제 구형을 받았죠? 네네, 징역형 구형 받았죠. 예. 정확한 형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본인이 자백을 하고 실제로 어제 그 검찰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지난 그 몇십 년도 지난 그 10년 동안 있었던 전국에 있는 그 위증과 위증 교사에 대한 사례를 봤더니만 196개의 위증과 위증 교사 사례가 있었고 그 중에
제가 기억하기에 그 10개월이네. 대부분이 이제 그 실형 선고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 어떻게 보면은 그 집행유예 했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백하고 그러면서 반성하는 것, 그리고 또 북한의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법의 어떤 규정을 잘 몰라서 했던 것,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했지만 그 외에 딱 잡아떼고 죄를 부인했는 케이스는 대부분 다 실형 선고가 됐고, 실형도 징역 10월 내지 1년 6개월 정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실질적인 객관적 통계입니다. 네.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할 때에 유무죄뿐만 아니고 양형에 대한 그 의견도 얘기를 하면서 양형 자료를 다 갖다 붙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증적인 자료를 봤을 때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를 완전히 배제하고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팩트 사법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제가 드린 것처럼 실형 1년 내지 1년 6개월은 충분히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네, 검찰이 이렇게 밝혔네요. 네. 김진성 씨는 징역 10개월 구형이 네. 됐고요. 예. 저는 이 싸움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도 아니고 검찰과 민주당의 싸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과 거짓말이 아닌 것의 싸움이에요. 우리 사회를 거짓말 위에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설령 우리가 국민의힘이 다음 대선에서 뭐 지고 이기고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거짓말에 의해서 좌우되고 거짓말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국가가 어떤 운영으로 어떤 미래로 나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거짓말은 발붙일 곳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나라를 이끌겠다고 하는 지도자가 수십 년 전부터 거짓말을 또 거짓말을 덮고 또 거짓말을 시켜서 그것을 없던 거로 만들려고 하고, 그것이 이제 단죄받으려고 하니까 검찰을 겁박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또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런 나라 물려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보니까 검찰이 이렇게 밝혔네요. 재판에서. 검찰은 최근 6년 동안 위증교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195명 중에서 실형을 받은 69명이 벌금형 12명보다 많았다는 통계를 공개했고요. 벌금이 선고된 12명은 진지하게 자백이나 반성하거나 피고인이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우리 법 질서에 무지한 경위 등 특별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실형이고 벌금형은 거의 없고, 벌금형은 거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네? 반성하고 북한에서 와가지고 우리 법을 몰라요. 이런 경우 말고는 거의 실형이다. 유죄가 날 경우에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교를 해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경우 유죄가 확정된다면, 유죄로 결론이 난다면 벌금형일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없다고 하긴. 아니 실제로 그래요. 죄를 딱 잡아떼고 하는 과정에서 벌금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법부 문 닫아야죠. 아니 그거 저는 궁금한데 1심에서 이제 금고 이상의 징역형이 나왔는데 그게 2심에서 만약에 2심에서 뭐 벌금형으로 이렇게 형량이 낮춰지는 그런 선례도 있습니까? 그런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싹싹 비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1심에서는 나 아니에요 그러다가 2심 가가지고 싹싹 죄송해요 비는 거죠. 이러면 그렇죠. 그렇게 하고 피해자하고 합의하고 그러면서 피해자가 여기 피해자가 처벌 없잖아요. 근데 피해자는 강요받은 거죠. 근데 여기에 피해자가 있습니까? 여기 재판부가 피해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벌금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피해자가 없잖아요. 피해자는 사실은 피해자는 국민 아닙니까? 사법 체계를 농단했다고 하잖아요. 피해자는 사법을 1심 교란했다. 무죄 판결 선고한 판사죠. 아 그렇죠. 사법을 교란했으니까. 네, 왜냐하면 그 증인이 손수하고 했으니까. 네, 사법을 교란했잖아요. 네, 그래서 재판을 판사를 농락한 거잖아요. 판사를 농락한 거죠. 네, 그 판사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판사한테도 죄송합니다 해야죠. 그냥 그 김진성 씨한테 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할 게 아니고 그렇네요. 판사님한테 가가지고 넙죽죄라고 탄원서 좀 써주십시오 해야. 이거 썸네일 나왔네요. 네.
싹싹 빌어라 판사에게. 네, 싹싹 빌어라. 이번 재판부 말고 지난번에 본인은 무죄 판결했는 재판부한테 가서 사죄하고 예. 근데 농락 당한 판사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그러니까요.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의 진위 여부도 판사가 사실 판단해야 되는 게 그게 책무 사실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공소 유지를 잘못한 그 당시에 검사님들 그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또 왜 검사한테 나와요? 왜냐하면 그때 위증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증거에 어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위증했던 동기가 아니 김준성이가 그렇게 그 선수하고 주신문에서 그렇게 하면은 야 당신 나로도 횟집에 해서 허가방이라고 하는 김인섭이한테 같이 쿵짝해가지고 백현동 관련해서 75억 받기로 했는데 그거 지금 그 해서 돈 받기 직전이니까 그거 해가지고 혹시 못 받을까봐 그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증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해서 탄핵을 했었어야죠. 그래서 그 김진성의 그 위증 이 부분을 증언 자체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네.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그런 변론을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2018년 때 문재인 정부 서울지검장 때 문재인 정부 검찰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그 역할을 말씀인 거예요, 못했다라는 이제 지금.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 왜 검찰 우리한테 왜 소리를? 아 진짜. 저를 타고 있어요. 네. 아 우리도 열받아. 피해자예요. 우리도. 맞아요. 참 아, 저희가 네. 그렇게 그때도 얘기했는데 검사가 그때는 참 정파성이 있었던 것 같아. 그때 여기 재판이 그때 수원이었겠죠? 예, 수원지검이죠. 그 수원이 지검이었는지 아니면 성남지청이었는지 그건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도 정말 이게 좀 열띤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벌써 다 됐어요? 지금 1시간 넘었습니다. 아 이런. 하여튼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주 명쾌하게 결론을 내주시고 명쾌한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아니, 선거가 근데 너무 늘어진 거 아닙니까? 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요. 맞아요. 네, 네. 선거가 판사님도 다 계획이 있을 겁니다. 좀 고민이 좀 많으신가 봐요. 1심이 늦어졌으니까 2심은 1심에서 다 다퉜으니까 2심은 좀 빨리. 그리고 이 사건은 왜 약간 늦을 수밖에 없냐 하면은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문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다른 사건은 판결은 선고하되 판결문을 완전히 다 써놓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초고에 의해서 선고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선고해놓고 꼼꼼하게 다시 이제 쓰는데 아마 이 사건은 워낙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다 보니까 보통 며칠 전에 써놓고 난 다음에 보도 자료도 미리 준비해 놓잖아요. 다 준비하죠. 그런 다음에 딱 선거 나자마자 확 바로 풀잖아요. 풀하죠. 예, 네. 예. 그래도 미리 아는 경우도 있어요. 미리 알아놔야지. 큰일 나죠. 안 되죠. 개딸들 몰려갑니다. 예. 그럼 조용히 하고 있어야지. 네. 아무튼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국군의 날인데요. 오후에 또 국군 프레이드도 있고 그 국군 장병 아저씨들이 아니구나 이제 국군 청년들이 진짜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이제 또 많이 봐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김종혁 최고위원과 박용찬 영등포 당협위원장님 나오십니다. 제 MBC 선배시기도 하시고요. 제가 회사를 몇 군데 다녀가지고 모든 회사에 다 선배가 계시네요. 그래서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못했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도 못했네요. 오늘 3번 더 연속을 할게요. 좋아요, 댓글, 알림, 구독 설정. 좋아요, 댓글, 알림, 구독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월 2일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